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떠드는 사람 251화는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본 은준과 상현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드라마는 일단 15화짜리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치고는 긴 편인데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나눠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요양 중인 사람이라서 한 번에 다 봤습니다. 너무 부대꼈어요. 계속 욕을 하면서 봤습니다. 저거 이러면서 봤는데 이 드라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은준과 상현이라는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10대 시절부터 40대 시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 드라마가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평생 이어진 그 두 사람의 관계 폭력을 낭만화한 이야기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10대 시절,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둘은 제가 보기에는 친구였던 적이 없어. 적어도 10대 시절에서 40대 시절까지 이어지는 긴 그런 연대기를 보여줄 거라면 그리고 심지어 여긴 15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10대 시절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든 뭘 계기로 하든 좀 친구였던 시절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클래스메이트 말고 그냥 한두 번 같이 놀아본 정도 그런 거 말고 어떤 거를 함께 커다란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었으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거나 그런 관계성을 부여할 만한 무언가의 사건이 있었다면 그 두 사람의 나중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얘네는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런 일이 있어도 서로를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학교 시절부터 이 둘은 서로 지겹게도 서로 비교하고 막 상대한테 열등감을 갖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런 거가 서로에게 또 상처를 만들고, 이런 감정 소모가 성인이 된 이후에서도 반복됩니다. 심지어 그거를 15화 동안 진짜 질질 끌면서 보여줘요. 이 두 사람이 진짜 친구였던 순간은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열등감만을 기반으로 한 갈등과 감정 소모만이 계속되는 거죠. 저는 이걸 친구라고 볼 수 있느냐, 우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도대체 이 관계는 무슨 관계고 이 드라마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우정이나 사랑의 연대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이 둘이 악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악연의 연대기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이들은 악연이에요. 만나서는 안 됐을 운명. 10대 때는 치기 어린 마음에 그랬을 수 있다고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들은 만나서는 안 될 관계였어요. 서로 좋은 영향을 준 거라도 있어야지. 서로 좋은 영향을 준 게 한 개도 없는데 이런 관계는 악연이죠. 일단 상현부터 보자면 상현은 철저하게 자기 연민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은 인생인지 끝없이 강조해요. 나는 집이 망했고 엄마가 날 싫어하고 오빠가 죽었고 부모가 이혼을 했고 블라블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모든 불운을 다 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상현은 비주얼적으로도 괜찮았고 공부도 잘했고 각종 재능들이 많다고 드라마엔 나오거든요. 그렇게 자기 장점이 누구보다도 특출난 부분으로 많은데 굳이 내 인생은 제일 슬프고 지가 제일 불행하고 지가 제일 힘들고 지가 제일 괴로워. 그래서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서 누군가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도 내치잖아요. 근데 내쳐놓고 다시 불러.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런 패턴은 근데 죽음을 앞두고서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상현이 겉보기에는 이제 되게 탑 티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꼬였을 거란 말이에요. 나름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일단은 꼬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했을 거예요. 다 떠나갔을 거야. 근데 상현이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은중이 정도였겠죠. 왜냐면 이제 이따가 은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은중은 상현을 꽤 잘 받아줍니다. 그게 천사각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그래서 상현은 은중이가 놀라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은중이가 자기를 다시 안 봐주니까, 지가 한 짓이 있어서 은중이가 자기를 안 봐주니까 은중이한테 자기 감정이 담긴 편지를 읽히게 하고 그 앞에서 울잖아요. 그리고 무릎도 꿇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무릎 꿇는 것도 진정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 앞에 상현이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있습니다. 걔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중이가 자기를 봐주기만 하면 얘는 무릎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꿇을 애라는 거죠. 그렇게 아프다고 소리치고 어쩌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은중 앞에서 자기 감정을 계속 전시하잖아요. 은중이 나란 것 없이. 저는 그게 은중이와 정말 화해를 하거나 사과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지막 선택마저도 은중이 기억 속에 자기 자신을 강하게 각인시키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버일까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결론이 사과나 어떤 화해가 아니라 저는 그저 또 다른 폭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죽지만 내가 죽어도 너의 기억 속에 철저하게 살아남아서 너가 편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중은 피해자인가? 라고 했을 때 은중도 그냥 마냥
피해만 입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상현에게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현에게서 벗어나려고도 하지만 결국은 은중은 상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얘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널 끝내 받아주겠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이 절연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결국 본인이 그 역할을 맡아요. 결국 마지막에 끝내 받아주는 건 은중이잖아요. 저는 이 드라마 안에서의 모든 은중의 선택은 어떤 개인의 성장, 관계의 성장 이런 것보다는 자기 파괴적 수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부시더라도 저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나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혹은 역으로 자기 자신이 뭔가를 느끼거나 받고 싶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좋게 관계를 끝내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사람은 이제 결자해지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은중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기 인생에 상한 없는 삶을 더 이상 논할 수 없을 그럴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두 남자도 좀 재밌긴 해요. 두 남자 이름이 상하게이라는 이름으로 공통적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 같은 거가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김상학은 이 둘이 대학생이 된 후에 만나게 된 사람인데 은중과 상현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 해결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지랖은 더럽게 넓은데 오지랖만 넓어. 아우 너 뭐 어디가 힘드니? 뭐 불편하니? 내가 뭐 도와줄까? 뭐 어떻게 해줄까? 뭐 이런 오지랖은 넓은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 결국 책임 있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주얼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상학이 두드러진 이유는 결국은 상현의 오빠이자 은중의 첫사랑인 천상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름 하나로 그렇게까지 미치도록 얽히는 서사는 전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만약에 그 김상학과의 관계가 대학에서 끝났다면 또 그조차도 뭐 그래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얽히고 난리가 나 그 남자 하나를 두고 전 그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때문에? 계속 그 생각만 들어요. 뭐 때문에 김상학을 그렇게 애지중지 갈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상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이 충분히 표현이 된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개인만의 서사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상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김상학은 따로 서사가 없기 때문에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래서 은중이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상현과의 관계가 은중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천상학 때문에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천상학과 김상학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김상학은 너무 납작해요. 천상학은 뭐 알겠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도 천상학이 느끼는 게 있으니까 뭐 그래 첫사랑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상학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현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은중에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죽을 때 뭐 곁에 같이 있어달라 뭐 이제 이런 류의 쓰잘데기 없는 부탁을 하는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 그 상현이가 자기의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스위스 안락사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안락사, 조력사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되게 요즘 좀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근데 마치 드라마에서는 마치 그 선택이 가장 완벽한 죽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뭔가 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거의 가치를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드라마에서 쥐들이 뭔데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 비슷한 주제를 다룬 영화인 룸 넥스트 도어라는 영화를 보면 문제는 좀 더 선명해집니다. 그 영화에서는 죽음을 앞두고 두 친구가 이제 만나요. 오랜만에. 한 명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안락사 예정이고 한 명은 그 친구의 곁에서 그 친구의 죽음을 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은진과 상현과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 룸 넥스트 도어 같은 경우에는 두 친구의 대화를 굉장히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뭐 그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라던가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던가 그 둘 사이가 지금 어떠한지 뭐 여러 가지를 되게 격양되게 보여주지 않아요.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에서는 침묵과 시선으로 여백을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여백의 시간 동안 관객은 영화를 보면서 이 둘이 어떤 감정이겠구나 이제 이 앞서서 그 둘이 했던 대화들을 유추하면서 지금 이 둘은 이렇겠구나 앞으로는 이렇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근데 은준과 상현은 너무나 과도해요. 과도한 회상심 그리고 과도한 오열 그리고 심지어 감정을 설명으로 강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감정을 설명으로 강요했다는데 이 부분을 배우들의 연기가 채워주거든요. 배우들의 연기만큼은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은준과 상현의 감정은 너무너무 현실적이었고 진짜 연기 너무 잘해서 솔직히 저는 이 드라마에서 서사나 연출이나 배경이나 그 무엇에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이 배우들한테만큼은 설득당했어요. 너무 연기들을 잘해서 제가 아까 감정을 설명으로 강요했다 했잖아요. 이들의 연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마치 내 감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파해, 슬퍼해.
괴로워해, 힘들어해. 나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관객이 느끼는 느낌이 캐릭터가 느끼는 느낌과 같으란 법은 없거든요. 이 은중과 상현은 시청자가 스스로 느낄 기회를 차단해버린 거죠. 뭐 배우들의 연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끝까지 지리멸렬한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볼 수 있었지만 연기만으로는 사실 서사의 한계를 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서사가 불충분하면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회가 끝나고 남는 건 어떤 감동이라던가 여운이라던가 상실감이라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피로하다? 허탈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드라마는 너무나 상현에게 끝까지 과몰입해 있었고 은중은 그 상현만의 서사 안에 버려진 채로 마무리가 되는데 정말 끝까지 은중에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중이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술자리에서 외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 바보로 만드냐고요? 이렇게 외치는데 정말 왜 드라마는 은중을 지들 마음대로 바보로 만드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설정이었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를 곱씹게 된 이유는,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서유기, 선미, 기현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드라마 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그냥 시대 소품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시대별의 연대기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좀 약간 강박증처럼 체크리스트를 써놓은 건지 시대 소품을 그냥 정말 그 시대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늘어놓거든요. 대충 그 시대 때 요맘때쯤에 이런 거 있었겠지 하면 그냥 다 찔러넣는 식으로 그렇게 늘어놓는데, 그래서 저는 선리기현도 약간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리기현과 이 드라마는 닮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서유기 선리기현은 1995년에 개봉한 주성치 영화입니다. 총 2편으로 되어 있는 서유기예요. 1편은 월광모합이라는 영화고 2편은 선리기현이라는 영화인데 이 두 편이 이제 서유기 한 편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서유기의 핵심은 운명적 사랑, 타이밍의 어긋남, 상대방을 수용하는 그런 수용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핵심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이 선리기현은 주요 캐릭터들이 이 은중과 상현의 캐릭터들과 닮아 있어요. 은중은 이 주성치가 연기한 지존보 캐릭터와 닮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계속 흔들리고 벗어나고자 하지만 결국은 상현 곁에 남는 선택을 하잖아요. 지존보도 그랬고요. 그리고 상현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자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비슷해요. 은중의 인생이 끝까지 영향을 주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은중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시에 은중이라는 캐릭터를 자기만의 것으로 완성을 시키는데 이 자하가 지존보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은중이 상현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장면은 지존보가 사랑을 떠나보내면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과 겹쳐요. 이 지존보와 자하의 캐릭터는 이 드라마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선리기현 자체를 훑어보다 보면 이 안에 은중과 상현이 들어있는 거죠. 지존보와 자하로. 근데 여기에 이제 김상학과 천상학을 포함시키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김상학은 드라마 안에서 닉네임이 오맹달이었어요. 선리기현에서 오맹달은 이단가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지존보의 충직한 부하였고 친구였습니다. 늘 그의 곁에서 그를 돕는 조력자예요. 하지만 뭔가 이야기 어떤 장면 사건에 키를 쥐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지존보에 관련된 서사를 관찰하고 그것을 전달하면서 지존보의 서사를 이어주는 정도의 인물이죠. 김상학의 그것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김상학이 오지랖은 넓지만 매력은 희미하고 존재감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 오맹달이 연기한 이단가와 대응시키면 그 캐릭터성이랑 닮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상학으로 넘어가면 천상학의 닉네임은 문이였습니다. 나문이 아니고 문이인데 망문이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드라마 안에서 언급을 해요. 저는 그 대사를 듣자마자 그러면 오맹달이랑 망문이네? 이거 선리기현이랑 뭔가 엮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된 건데 망문이 같은 경우에는 선리기현에서 백정정 캐릭터를 연기해요. 백정정은 지존보가 격렬하게 사랑하고 떠나보냈던 첫사랑이에요. 그녀의 존재는 지존보가 이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천상학도 은중에게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은중이 천상학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상현과의 관계, 이제 여러 가지의 의미부여를 더 선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천상학은 매력이 충분히 어필됐고 서사도 살아있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김상학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인상이 깊었는데 이 이단과와 백정정, 그러니까 오맹달과 망문이를 대비시켜본다면 두 인물이 왜 그렇게 그려졌는지 납득할 만한 것도 같아요. 이 선리기현은 월광보합과 함께 3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인생영화로 많이 꼽히는 영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주성치 영화 중에 골라서 볼 때, 주성치 좋아하니까 주성치 영화 중에 골라서 볼 때 이 월광보합과 선리기현을 대부분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서사와 캐릭터들 때문이에요.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어. 정말 이제 막 망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막 웃겨요. 코미디 막 그런 거 슬랩스틱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웃긴데 그 웃음 끝에 눈물이 날 만한, 물론 저는 울진 않지만 되게 슬픈 그런 약간 감성적인 모먼트들이 있고 끝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런 외에 되게 엄청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즈니 플러스에 왜 올라왔지? 이러고 간만에 한번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은중과 상연을 봤는데 은중과 상연에 그 서유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선리기현이. 그래서 약간 이게 뭐지? 막 이랬었는데 은중과 상연 드라마 자체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적었지만 이 선리기현을 거울 삼아 완성한 이야기, 이 기이한 인연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충분히 흥미롭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뭐 한번 디즈니 플러스 있으신 분들은 저 월광보합과 선리기현 한번 트라이 해보시죠. 다시 이제 은중과 상연으로 돌아와서 은중이가 마지막에 이제 작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은중이 작가가 된 이유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직업이 아니라, 왜냐면 작가는 자기의 삶을 글로 쓸 수밖에 없는 저주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의 좋았던 부분, 싫었던 부분, 뭐 사랑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냥 온갖 이야기들을 글로 써내야만 하는 저주를 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은중이 그 저주를 이용해서 상현과 상관없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현이 이제 은중을 찾아와서 뭐 몇백억짜리 건물을 증여해준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어줍지 않은 선심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난 다 됐다고 봐. 그래서 결국은 은중이 그 건물을 안 받았어요. 그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은중은 이 상현과 상관없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끝내 상현을 볼품없는 나쁜 년으로 남겨야 해요. 저는 그게 상현에게서 은중이 진짜 해방이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중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은중 화이팅! 그러면 이렇게 떠드는 사람 251화 악연의 연대기 은중과 상현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U sayloveuu@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인스타 떠드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52화에서 만날게요. 안녕!